12년 동안 지는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는 설명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려왔다. 이 꿈은 그를 끔찍한 괴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곳에서 죽으면 그저 꿈에서 깨어날 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악몽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죽음의 고통마저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잠드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지독한 피로에 시달렸다. 끝없는 고문 같은 꿈속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배웠다. 그는 생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쉬지 않고 훈련했다. 이를 위해 주인공은 무기 숙련도와 전투에 관련된 기술들을 연마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그것은 여전히 꿈이었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조차 그가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그저 단 하룻밤이라도 푹 자보는 것뿐이었다. 갑자기 코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그는 당혹감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풍경이 순식간에 푸른 하늘로 바뀌었고 지는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숲 한복판에서 깨어난 우지는 이곳이 자신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악몽 속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크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소녀는 즉시 정신을 집중했다. 눈이 여러 개 달린 파충류 괴수가 이미 그를 발견한 상태였다. 그 괴물은 금방이라도 덮칠 듯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출혈로 약해진 지금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겠다고 빠르게 판단했다. 현실에 돌아갈 몸이 없는 지금 여기서 맞이하는 죽음은 곧 끝을 의미했다. 그 가능성은 그가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기다려줄 다른 세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곳을 자신의 현실로 여기기로 결심했다. 누구보다 이 세계와 괴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즉시 생존에 몰두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싸움을 피하고 괴물들이 싫어하는 밝은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검을 뽑아 들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전율이 일었다. 도망치는 대신 그는 당당히 맞서 싸우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괴수는 그의 살기를 감지하고 공격해왔다. 날카로워진 감각이 마침내 깊은 잠을 자서인지 아니면 더 젊고 강한 몸에 깃들었기 때문인지 그는 궁금해했다. 괴물이 달려들었고 그는 물러서는 대신 정면으로 맞섰다. 그를 찢어밟기려 돌진하는 괴물의 포효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를 전투로 몰아넣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 본능을 믿고 살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괴수를 베어 넘기고 생존을 쟁취했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살아남았다. 이미 패배한 괴물의 사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너무나도 깔끔한 승리에 스스로 놀라며 사체 앞에 섰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그가 당초 목표로 했던 안전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사체 곁에 무릎을 꿇고 사륙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 짐승의 몸 안에서 그는 수년간의 악몽 속 죽음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푸른 정수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정수를 취했다. 가까이서 봐도 그 기이한 장기는 응축된 힘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는 이 기괴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삼켰다. 뒤에 사체를 남겨둔 채 그는 숲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어두운 판타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노라고 그는 다짐했다. 다음 우선순위는 확실했다. 그는 괴물들의 활동이 덜한 숲의 밝은 구역으로 향했다. 빗속에 그는 현실에서보다 훨씬 평온하고 생기 넘쳐 보였다. 그는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전진했다. 한 달이 지났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평화로움은 그가 변화를 만끽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유하게 만들었다. 이 세계에 온 지 한 달 만에 그는 이곳의 삶에 완벽히 적응했다. 그는 한 달 동안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꾸준히 이동했다. 전투 본능이 꿈틀댈 때조차 그는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통제했다. 단순히 흥분을 위해 무모하게 사냥하는 것은 거부했다. 이제 재미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근처에서 먹이를 먹는 다른 포식자들을 알아챌 만큼 기민함을 유지했다. 그들을 지켜보자 전투 본능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억눌렀다. 그는 오직 식량이 필요할 때만 사냥했고 이제 허기가 그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짐승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해치웠다. 또한 힘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도 사냥에 나섰다. 마수들 안에 숨겨진 푸른 정수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그 정수들을 섭취하면 마수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또 다른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그가 깃든 몸은 어느 3급 용병의 것인 듯했다. 지갑에 달린 배지가 그것을 증명했고 그는 자신이 이 세계의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배지는 그가 이 세계의 사회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런 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 큰 결론으로 그를 이끌었다. 계급과 배지가 있다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인간 사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침내 저 앞에 더 강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을 때 희망이 솟구쳤다. 그는 숲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며 속도를 줄였다. 그때 바닥에 숨겨진 금속 장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덫이었다. 즉, 이곳에 분명 사람이 다녀갔다는 그 발견은 그의 머릿속을 즉각 맑게 깨웠다. 덫이 있다면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금 조급함을 느끼며 밝은 공터 쪽으로 달려갔다. 숲 끝자락에서 그는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보자 충격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위협적인 존재로 오해받기 전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에 누가 있는지 불렀다. 처음에는 집이 비어있는 듯 보였으나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책에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다가갔다. 책을 펼치자 그것이 마계에 관한 현장 기록인 필드 레코드임을 깨달았다. 그 발견은 집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책에는 이 세계의 역사와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즉각 이해했다. 더 읽어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뒤로 들어왔다. 무장한 노인이 그를 마주하며 정체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노인은 대답을 잘못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기세를 내비쳤다.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위험을 감지한 그는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외딴 집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노인은 당신과 어지고 싶지 않다며 차갑게 나가라고 축객령을 내렸다. 그는 겉으로는 거절을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간절함이 조심성을 앞지르면서 그의 손은 다시 책으로 향했다. 그는 솔직하게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며 그를 떠보았다. 그는 살아남으려면 그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절실함은 그를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강도라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다. 노인이 석궁을 겨누자 그는 칼을 뽑아들었다. 노인은 두려움 없이 조준을 유지하며 자신이 결코 만만한 은둔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청년은 싸움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인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생각을 고쳐먹었다. 침입자가 진짜 도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노인은 긴장을 풀고 자신을 헥터라고 소개했다. 기회를 포착한 청년도 자신의 이름을 김우진이라고 밝혔다. 헥터가 낯선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하자 우진은 이름을 줄여 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진은 자신의 원래 이름이 이 세계에서는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군말 없이 적응했다. 헥터는 책을 아예 빌려주는 것은 거절했지만 대신 타협안을 제시했다. 진이 그곳에 머물며 책을 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헥터는 간단한 자비를 도와달라고 했고 진은 감사히 수락했다. 불안했던 첫 만남은 그렇게 외딴 집에서의 일시적인 동거로 이어졌다. 진은 결국 헥터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헥터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헥터는 격식 없이 음식을 대접하며 그를 적이 아닌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조차 거의 잊고 지냈던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식사는 기적 같은 맛이었고 그는 헥터를 만난 것이 보기 드문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자 헥터는 벌써 다시 사냥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이 묻자 헥터는 동료를 죽인 마수에게 복수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 원수를 떠올리자 헥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토록 노련한 남자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은 그 목표물이 범상치 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헥터가 쫓는 놈이 평범한 괴물이 아님을 확신했다. 헥터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진은 필드 기록을 읽는데 몰두했다. 책에 따르면 이 세계의 재앙은 북부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 탐욕스러운 왕이 궁극의 진리와 힘을 쫓아 이계의 문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그 무모한 행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을 세상에 풀어놓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재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열린 문을 통해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온 땅을 유린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강력한 마수들은 단 9년 만에 북부 전역을 마계로 바꾸어 놓았고 인류는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쳐야만 했다. 오래전 인류는 성소 연맹 아래 단결하여 마계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거대한 결계를 세웠다. 현재로 돌아와
진은 역사를 살핀 뒤 책을 덮었다. 기록들이 유용하다는 건 알았지만 한 가지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다. 기록과 자신의 경험을 대조해본 그는 마수가 막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강해지고 밝은 지역 근처에서는 약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괴물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노사냥꾼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진은 자신이 과연 막에 얼마나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왔던 것인지 가늠해보기 시작했다. 그곳을 거의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떠오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일랑들이 헥터를 포위해 올 때 진은 이런 놈들이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실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사이 의아해했다. 헥터는 마음을 다잡으며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다. 일랑 무리가 그가 쏘기도 전에 압도해 버리려는 듯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하며 간신히 공간을 확보했다. 그 틈을 타 그는 화살을 퍼부어 적들의 돌격을 늦췄다. 일제 사격으로 전열을 흐트러뜨렸지만 무리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헥터는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운명을 저주했다. 그때 진이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등장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지는 검을 든 채 차분하게 하지만 이미 짙은 살기를 내뿜으며 앞으로 나섰다. 헥터는 이곳이 너무 위험하다며 어서 도망치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진은 물러서기는커녕 곧장 전투 속으로 뛰어들었다. 헥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진은 거리를 좁히면서도 지극히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는 폭발적인 속도로 가속하며 수비를 즉각적인 반격으로 전환했다. 그는 우두머리 일랑 위로 솟구쳐 올라 무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기선을 제압했다. 괴물이 위를 향해 공격하려 했지만 진은 이미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단 한 번의 깔끔한 내려배기로 그는 일랑을 두 동강 냈다. 너무나도 완벽한 일격에 헥터조차 그 결과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체는 나머지 무리 앞에 요란하게 떨어졌다. 선봉이 기세를 잃자 붉은 털의 우두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헥터는 방금 목격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진이 일랑을 단 한 칼에 베어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력이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헥터가 진의 이름을 불렀다. 진은 이런 마수도 강한 축에 속하느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헥터는 일랑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묻는 진의 태도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괴물이라고 답했다. 진은 그 대답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남은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일랑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일제히 달려들 준비를 했다. 진은 40마리 정도 되는 무리를 보며 방심하고 싸웠다간 골치 아파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다. 2인자로 보이는 놈을 죽여 무리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다. 목표물을 정하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전방에 있는 유독 덩치가 큰 놈을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진은 계획대로 그 놈을 먼저 죽이기 위해 움직였다. 선택된 늑대는 너무 늦게 위험을 감지했다. 진의 살기가 놈에게 고정되었다. 괴물은 갑작스러운 위압감에 주춤하며 망설였다. 그 찰나의 의구심은 전열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변의 늑대들도 우두머리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고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붉은 늑대는 명령 대신 겁에 질린 비명을 내번졌다. 나머지 일랑들도 노골적인 두려움을 드러내며 뒷걸음질 쳤다. 진은 검을 내리고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용맹하기로 이름난 일랑들조차 도망을 선택하자 헥터는 망연자실했다. 진은 노사냥꾼이 전장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붉은 늑대가 다른 놈들을 버리고 갑자기 홀로 도망쳐버렸다. 전투가 끝나고 적막만이 감도는 집터만이 남았다. 전투 후 헥터는 진이 죽인 일랑의 현상금이 최소 금화 40개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의 물가의 어두운 진은 그 금액이 정말 큰 돈인지 물었다. 헥터는 일하지 않고도 6, 7년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라고 답했다. 진은 그렇게 약한 괴물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자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런 괴물들이 돈이 된다면 필요할 때마다 사냥하면 그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는 이 세계에서의 삶이 자신이 견뎌온 끔찍한 12년보다 훨씬 수월할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 헥터는 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았다. 가죽과 은화로 바꿀 수 있는 식량, 그리고 개척지 지도였다. 진에게 지도를 들고 개척지 마을의 시장으로 가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일러주었다. 야곱이 가죽을 제값에 사줄 거라는 헥터의 말에 진은 그의 후함에 깜짝 놀랐다. 헥터는 진이 괴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한까지 풀어주었으니 당연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의 뜻으로 손을 내밀었다. 헥터는 복수를 대신해줘서 고맙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기원했다. 진은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헥토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곧이어 진은 늙은 사냥꾼의 집을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헥토르는 가죽과 보급품을 챙겨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진은 홀로 숲을 가로질러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도중 붉은 늑대가 먼 바위 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녀석은 몸을 숨긴 채 공격하는 대신 가만히 관찰할 뿐입니다. 짐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추적하는 듯 보입니다. 마침내 진은 개척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이 헥토르가 표시해둔 곳임을 확인합니다. 입구에 들어선 그는 작은 변방 마을치고는 물자가 놀라울 정도로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가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과 거친 인상의 현지인들이 즉시 그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장한 몇몇 사내들이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를 탐색합니다. 진은 낯선 이방인인 자신 때문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라 짐작하며 모두가 예민해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이런 세상에서는 괴물보다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헥토르가 일러준 대로 그는 주점 안으로 향합니다. 그가 나타나자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림입니다. 그는 계단을 무시하고 곧장 안쪽 방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는 탁자에 앉아있는 한 금발 사내 앞에 가죽과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술을 거절한 그는 사내에게 야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은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스스로 야곱이라 밝힌 그 사내를 보며 진은 단번에 사기꾼 같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은 헥토르가 보냈으며 야곱이 워울프 가죽을 사줄 거라 들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헥토르가 직접 워울프를 잡았을 거라 오해하는 야곱을 보며 진은 굳이 그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피를 살펴보며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고는 당황합니다. 주점의 구경꾼들은 늙은 사냥꾼이 마침내 해냈다며 다시금 헥토르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득을 챙길 기회를 엿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성공이 곧 이 가죽을 자신이 가로챌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 탐욕에 따라 야곱의 부하들이 조용히 움직여 진을 포위합니다. 이를 눈치챈 진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습니다. 가식을 벗어던진 야곱은 살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위협합니다. 진은 헥토르가 처음부터 속여먹을 작정이었던 자를 믿었다는 사실을 차갑게 깨닫습니다. 야곱은 헥토르가 너무 멀리 살아 손해를 끼쳤다며 이것은 정당한 투자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가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는 순간적으로 야곱을 즉석에서 죽여버릴까 고민합니다. 그는 야곱을 저주하면서도 고작 가죽 한 장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며 스스로를 움직이기도 전에 누군가 그를 모욕하기 위해 맥주를 끼얹습니다. 야곱은 비웃으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마치 물러나는 듯한 몸짓으로 살짝 몸을 돌립니다. 승리했다고 확신한 일당은 경계를 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진이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진은 무거운 탁자를 들어올려 주점 안의 모든 것을 무기로 바꿉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을 불러 사기꾼이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진은 처음부터 강탈할 생각이었다면 등이 아니라 목을 노렸어야 했다고 일갈합니다. 야곱은 대상을 완전히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지만 진은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죽이는 것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한 공격자가 비명을 지르며 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달려듭니다. 진은 치명적인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망설임 없이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는 묵직한 휘두름을 가볍게 피하며 사내의 기세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일당은 마침내 진이 겉보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은 순식간에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냅니다. 그는 눈으로 쫓기도 힘든 속도로 허점을 파고들어 여러 명을 단번에 베어 넘깁니다. 또 다른 덩치가 위에서 고기용 칼로 그를 짓누르려 시도합니다. 진은 몸을 피해 공격이 허무하게 바닥에 밟히게 만듭니다. 부서진 바닥을 지지대 삼아 그는 다시 한번 위치를 옮깁니다. 가구와 사람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주저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불황자가 싸움의 형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누구도 정신을 차리기 전에 진의 칼날이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또 다른 공격자를 베어버립니다. 얼굴에 피가 튀었음에도 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전사가 나타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합니다. 부하들이 쓰러지는 와중에도 이런 강자가 이 근방에 알려지지 않았을 리 없다며 의아해하지만 밀려오는 공포에 생각사적으로 달려든 또 다른 공격자 역시 돌진하는 도중에 베어 쓰러집니다. 진은 즉시 몸을 틀어 다음 상대를 향해 무자비한 일격을 날립니다.
사내는 괴력을 발휘해 반격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진의 칼날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는 상체를 가로지르는 깔끔하고 치명적인 일격으로 덩치를 마무리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시체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진은 처형자처럼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누구든 움직이면 다시 죽일 준비를 마칩니다. 마침내 살아남은 이들 중 한 명이 정신을 놓고 모두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남은 패거리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향해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그들은 주점을 박차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그에게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그들의 뒤를 쫓아 기어 나오던 야곱은 싸움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겨우 입을 떼어 말을 내뱉습니다. 붉은 늑대가 마을에 나타났고 그 모습에 그는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야곱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진을 강탈하려던 사내들은 이제 그가 유일한 보호막인 양 그의 뒤로 숨어 벌벌 떱니다. 진은 짐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의아해하며 잠시 멈춰섭니다. 붉은 늑대는 공격하는 대신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미친 듯이 지저댑니다. 진은 마침내 그 녀석을 알아보고 이 늑대가 무리의 정찰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늑대 같은 괴물은 만신창이가 된 청년에게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깜짝 놀라 굳어버립니다. 청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 반응을 지켜보며 짐승 또한 죽기 위해 찾아온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의 살기에 눌린 괴물은 공격성마저 잊은 채 크게 주춤거립니다. 공격하는 대신 짐승은 복종의 의미로 낑낑거리며 바닥에 엎드립니다. 녀석은 해를 끼칠 의사가 없다는 듯 그 앞에서 초조하게 숨을 몰아쉽니다. 기이한 괴물이 순종적인 개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주변 사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봅니다. 구경꾼들은 왜 흉포한 짐승이 갑자기 겁을 먹고 위축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년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괴물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겁에 질린 복종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괴물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그가 사내들을 향해 다가서자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그에게로 기웁니다.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냉정하게 괴물에게 물어뜯으라고 명령합니다. 괴물은 즉시 그 명령을 따릅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사내 중 한 명에게 달려듭니다. 희생자는 짐승의 타겟이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공격은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청년은 괴물이 완벽하게 복종하는 모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괴물이 다시 움직이자 또 다른 불황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칩니다. 괴물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몸놀림으로 남은 사내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생존자 한 명은 공포에 질려 복수 따윈 잊은 채 오직 살아서 도망치는 것만 생각한다. 청년은 그 공포를 똑똑히 읽어내고 남자가 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걸 간파한다. 예상대로 건달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한다. 비굴하게 빌면서도 남자는 일단 살아남은 뒤에 복수하겠노라 속으로 다짐한다. 그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검 한 자루가 그의 곁을 내리치며 숨통을 조여온다. 칼날은 스치듯 지나가며 자비란 결코 제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각인시킨다. 청년은 그를 내려다보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을 마주하게 한다. 궁지에 몰려서야 사과하는 자들의 비열한 본성을 그는 너무도 잘 안다.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멸이 기억 속에서 차갑게 굳어간다. 임금을 체불하던 상사의 변명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했던 옛 삶이 떠오른다. 그때는 회사가 어렵다는 매니저의 말을 믿고 밀린 월급을 그냥 넘어가 주곤 했었다. 마음이 약했던 그는 저항하는 대신 착취를 견디는 쪽을 택했었다. 한번 고개를 숙이자 밀린 월급 지급은 끝도 없이 뒤로 밀려만 갔다. 마침내 다시 항의하려 했을 때 매니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답했다. 남자는 감히 불평을 늘어놓느냐며 그를 비웃었다. 그러고는 상황을 왜곡해 피해자인 그를 이기적이라 몰아세우며 대항하지 못할 만만한 먹잇감 취급을 그 굴욕을 떠올린 청년은 무릎 꿇은 이 건달에게서 똑같은 기생충의 모습을 본다. 굴종은 더 큰 학대를 부를 뿐이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긴 채 그는 구걸하는 남자에게서 등을 돌린다. 건달의 공포는 어느새 절박하고 추악한 사리로 변한다. 그는 빈틈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며 배신이라는 도박을 준비한다. 숨겨둔 칼날을 꺼내 청년의 뒤를 습격하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기습만이 살기리라 굳게 믿으며 그는 모든 것을 건다. 하지만 청년은 즉시 배신을 감지하고 포식자 같은 침착함으로 몸을 돌린다. 공격을 가로막은 그는 가책 없이 남을 속이는 자들을 단죄한다. 그에게 이런 자들은 진심으로 뉘우칠 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건달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 와중에 순종적인 짐승은 청년의 발치에 금화 주머니를 떨어뜨려 충성심을 증명한다. 쏟아진 금화는 이 괴수가 죽은 자의 돈까지 챙겨왔음을 보여준다. 바쳐진 공물을 본
그는 짐승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 녀석의 유능함과 충성심에 만족한 그는 무심히 계속 따라오라고 손짓한다. 짐승은 거부하는 대신 몸을 바짝 밀착시키며 반응한다. 적의 없이 그의 손길을 받아들인다. 그는 처음으로 괴물에게 따스함이 섞인 시선을 보낸다. 녀석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걸 알아챈다. 이제부터 잘 지내보자며 그는 짐승을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인다. 싸움이 끝나고 이야기는 황야 너머의 도시로 향한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고요한 아침이 밝아온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방 안에는 짐승이 마치 집짐승처럼 곁에서 쉬고 있다. 오랜만의 휴식에 그는 기분 좋은 상쾌함을 느낀다. 비참했던 과거에 비하면 평범한 아침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밖에서 몸을 씻으며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존을 몸소 실감한다.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어제의 긴장감이 비로소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것도 여럿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의 부재였다. 희생자들이 쓰레기였기 때문일까 고민하다가도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린다. 진실은 그보다 더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마물을 사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그 감각은 짜릿하기까지 했다. 내면의 폭력적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그는 깨닫는다. 내면의 변화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자신이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는 변해가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생존을 택한다. 이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며 다시는 가난이나 굴욕에 시달리지 않겠노라 다짐한다. 과거를 슬퍼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며 이 세계가 주는 기회를 잡기로 한다. 가죽을 팔아 돈을 만들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를 품고 제오 개척 도시로 향한다. 괴물을 데리고 나타나면 소동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짐승에게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기록에서 본 대로 마물 토벌 보상금은 오더 길드에서 관리한다. 개척 도시에도 지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짐승을 똥개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며 길드로 향한다. 길드에 들어서자 졸음 섞인 눈의 직원이 무심하게 그를 맞이한다. 이곳이 현상금을 받는 곳이 맞냐고 묻자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가 가죽 뭉치를 카운터에 내려놓자 직원의 시선이 단번에 고정된다. 그는 마물 보상금을 받으러 왔다고 덤덤하게 말한다. 직원은 처음엔 평범한 개가죽이라 치부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던 직원의 말문이 턱 막힌다. 그것이 웨어울프의 가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당황한 직원은 청년이 정말로 혼자서 이놈을 잡았는지 되묻는다. 돌아온 대답은 무심한 긍정뿐이었다. 길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그는 잠시 기다려야 했다. 돌아온 직원은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만큼 큰 보상금이었다며 늦어진 점을 사과한다. 가죽은 진품으로 판명되었고 현상금 지급이 승인된다. 묵직한 돈주머니를 받아든 청년은 이 돈이면 몇 년은 고생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제 손에 줄 거액을 보며 비로소 이 새로운 세계의 기회가 현실로 다가온다. 황금을 보는 흥분은 전투와는 또 다른 자극이었고 돈 역시 폭력만큼이나 중독적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가 자리를 뜨기 전 직원이 머뭇거리며 그를 불러 세운다. 길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뢰가 하나 더 있다며 조심스레 제안을 건넨다. 의뢰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즉시 번뜩인다. 근처 채석장에 나타난 위험한 마물 때문에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설명을 듣는다. 인부들이 들어가지 못해 혈석 채굴이 멈췄고 돈줄이 마르자 도시는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직원은 그 괴물이 웨어울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그는 이 청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한다. 청년은 결정을 내리기 전 마물의 이름을 묻는다. 대답은 매드스컬이었다. 직원은 보상금으로 금화 70개를 제시하며 판을 키운다. 연대기에서 보았던 그 이름이 청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과거의 루프 속에서 녀석과 마주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매드스컬의 가장 큰 특징은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해골머리였다. 녀석의 흉포함과 맷집, 그리고 괴력은 웨어울프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 자신도 과거에 녀석을 잡기 위해 한 달의 시간과 수많은 죽음을 반복했기에 도시가 절망하는 이유를 단번에 이해한다. 그가 녀석을 제압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묻는다. 그는 보상과 위험 사이에서 잠시 저울질한다. 이내 포식자 같은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그는 다음 사냥감으로 녀석을 받아들인다. 그 결의는 누군가의 목을 베었던 기억과 겹쳐지며 더 이상 먹잇감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다. 습격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 기억은 곧 맹세가 된다.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만만한 상대로 여기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의뢰를 수락한 뒤 그의 시선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향한다. 채석장으로 가기 전 똥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채석장에 도착한다.
매드스컬 때문에 모든 작업이 멈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버려진 광산의 공기가 너무도 무거워 그는 이를 서둘러 끝내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할 때 누군가 그를 불러 세운다. 용병단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들이 먼저 도착해 사냥을 준비 중이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몬스터 사냥에 순번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낯선 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한 우두머리는 재빨리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를 쫓아내는 대신 우두머리는 협력을 제안하며 자신의 팀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청년은 그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지만 순번 따위로 싸우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보상을 나눠야 할지라도 지금은 일시적인 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배신의 기억이 그를 여전히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인원이 충분한데 왜 굳이 자신을 원하는지 물었다. 자존심보다는 대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솔직하게 답했다. 강한 외부인을 영입하면 승산이 높아진다며 청년이 아주 강력해 보인다고 가감없이 덧붙였다. 청년은 갑작스러운 존대에 이들이 본능적으로 강자에게 굴복하는 부류임을 간파했다. 단장은 자신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늑대 괴수가 약한 인간을 따를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금발 여인은 늑대 괴수가 워낙 독립적이라 기사단 연맹조차 길들이기 불가능하다며 이 파트너십이 놀랍다고 거들었다. 똥개에게 숨어있으라고 명령했던 청년은 녀석이 이미 정체를 드러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똥개가 왜 명령을 어겼는지 곧장 알아차렸다. 일행이 맛있는 고기 요리로 녀석을 꿰어냈던 것이다. 똥개는 입에 고기를 문 채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다 남은 고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두 남자가 떨어진 고기를 바라보는 사이 똥개는 처분을 기다리듯 몸을 잔뜩 웅크렸다. 청년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그 고기가 그냥 버리기엔 너무나 맛있어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참을 수 없는 허기와 유혹이 밀려오자 그의 분노가 힘없이 흔들렸다. 제대로 된 고기 요리를 맛본 지가 대체 언제였는지 문득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개가 베어 문 음식이라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이 거세게 반발했다.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려 갈등하던 그때 부드러운 손길이 고기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금발 여인은 배가 고프다면 손대지 않은 다른 쪽을 주겠다며 그에게 친절히 권했다. 그녀의 소박하고도 따뜻한 호의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그녀가 믿어도 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일행은 빛이 밝혀진 광산 안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제 팀의 일원이 되어 진영을 갖춘 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고기를 씹으며 그는 예전에 억지로 삼키던 괴수의 살점과는 비교도 안 될 황홀한 맛에 전율했다. 금발 여인은 아직 서로 정식으로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단장은 블랙마린 용병단의 조나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여인은 클레어라고 이름을 밝혔다. 청년은 옛 이름을 말하려다 멈추고는 자신을 진이라 부르라며 그들의 환영에 답했다. 조나단의 침착한 반응은 그가 진의 망설임을 눈치채느며 그 이면의 의미를 살피고 있음을 암시했다. 용병단은 정해진 격전지에 도착해 그물과 창으로 매드스컬을 사냥할 함정을 신속히 설치했다. 단장이 클레어에게 계획대로 시작할 것을 요청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은 주변으로 기묘한 마력이 응집되는 것을 느끼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법서에서 빛나는 힘을 끌어내는 클레어를 보며 그는 이것이 실전 마법임을 직감했다. 주문이 형상화되자 진은 그것이 고대 연대기에 기록된 신비로운 마법임을 알아차렸다. 클레어는 대지의 축복을 내리고 사냥을 도울 신성한 힘을 장엄하게 소환했다. 그녀의 주문이 일행을 감싸자 단장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단장은 클레어의 강화 마법을 익숙한 듯 받아들이며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다. 클레어는 축복의 지속 시간이 짧으니 사냥을 서둘러 결판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한 시간이 정해지자 단장은 자신이 괴수를 유인할 동안 모두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매드스컬을 살상구역으로 직접 끌어들이기 위해 홀로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진은 마법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빨라진 단장의 속도를 보며 그 실용적인 위력에 감탄했다. 마법을 구사하는 클레어의 모습을 지켜보며 진은 자신도 마법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단장은 잡념을 떨치고 매드스컬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음을 모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팀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원의 집중을 요구했다. 괴수를 함정에 가두고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 자체는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진은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단순한 전략이 매드스컬에게 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전력 질주한 단장은 마침내 괴수를 넓은 공동 안으로 유인해내는 데 성공했다. 목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그는
즉시 함정팀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다. 매드스컬이 광포한 기세로 그의 뒤를 쫓아 들어왔고 그 위압감은 예상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사냥꾼들은 괴수의 등장을 확인하고 결전의 순간을 위해 각자의 무기를 꽉 움켜쥐었다. 돌진하던 짐승 위로 투척된 그물이 놈을 잠시나마 얽어매는 듯 보였다. 명령과 동시에 함정팀은 밧줄을 팽팽히 잡아당겨 놈의 사지를 묶었다. 찰나의 순간 거대한 그물이 매드스컬의 머리와 몸통을 칭칭 감아내렸다. 단장은 괴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창부대에게 즉시 공격을 명령했다. 창을 든 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놈이 반격하기 전에 숨통을 끊으려 했다. 함정에 갇힌 짐승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기대했던 결정적인 타격은 가해지지 않았다. 매드스컬은 쓰러지기는커녕 그물을 뚫고 나갈 듯이 분노 어린 포효를 토해냈다. 줄을 당기던 사내들은 놈의 힘이 여전히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놈은 그물을 뿌리치며 일어섰고 그 엄청난 힘에 함정팀 전체가 바닥으로 끌려갔다. 지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단번에 간파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은 밀리고 있었고 함정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대원들이 나가떨어지고 통제권을 잃자 팀원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매드스컬은 구속구를 찢어밟기며 오직 무지막지한 완력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그물을 갈기갈기 찢어밟기는 놈의 압도적인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산조각 난 함정 파편과 함께 사냥꾼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자유를 되찾아 분노한 괴수는 전열 뒤에 있던 클레어와 동료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괴수가 자신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 괴수가 그녀에게 닿기 전 진이 섬전처럼 몸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아섰다. 그는 클레어를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돌진을 받아내며 놈의 충격을 온몸으로 견뎌냈다. 밀려드는 힘에 버티는 그의 장화가 바닥을 긁으며 깊게 미끄러졌다. 뒤로 밀리면서도 지는 엄니에 꿰뚫리는 대신 그것을 잡아 놈의 공격 궤도를 틀어버리는 기염을 토했다. 죽음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괴수와 얼굴을 마주한 채 놈을 면밀히 관찰했다. 클레어가 위험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놀랄 만큼 담담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 자신만만한 태도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지는 이미 매드스컬을 무너뜨릴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손으로 놈의 엄니를 움켜쥐고 짐승의 머리를 제어 가능한 방향으로 꺾어 눌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몸을 비틀어 돌진의 파괴적인 힘을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그는 놈의 엄니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유지하며 짐승의 기세를 영리하게 역이용했다. 초근접거리에서 그는 검을 뽑아들며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몬스터가 다시 휘둘러 왔지만 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며 유연하게 대처했다. 더 강해진 지금조차 지는 순수한 힘만으로는 이 괴수를 상대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매드스컬의 최대 강점이 바로 그 압도적인 피지컬이라는 사실을 그는 간파했다. 찰나의 방심을 깨달은 지는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지기 전 서둘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순간 클레어의 마법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클레어는 가만히 지켜보는 대신 그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축복을 내렸다. 몸이 비약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 지는 클레어의 마법이 자신을 강화했음을 깨달았다. 이 정도 강화라면 자신이 즐겨 쓰는 사냥 방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터였다. 다른 이들이 돕겠다고 나서자 진은 끼어들지 말고 물러나 있으라며 단호하고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진의 그 섯을 퍼런 위엄과 자신감의 단장조차 당황하며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진은 당분간 이 짐승을 단독으로 상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거치적거리는 무리 없이 혼자 싸우는 것이 매드스컬을 제압하기에 훨씬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진은 사냥을 무식한 힘겨루기가 아닌 몇 가지 명확한 원칙으로 정리했다. 첫째, 아무리 매드스컬이라 불릴지언정 놈의 본질은 결국 돼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직선 돌진은 빠를지 몰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엔 서투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지는 놈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돌진하는 기세를 꺾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의 석조 구조물에 괴물이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유인한다. 괴물은 발을 멈추려 했으나 방향을 틀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괴물은 벽과 돌더미에 세게 부딪히며 속도를 잃고 중심이 무너졌다. 지는 클레어의 버프 덕분에 괴물이 자신을 쫓기 더 힘들어졌음을 간파하고 다음 단계로 움직였다. 그는 괴물의 엄니가 인간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격과 공간 제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검으로 엄니를 베어내기엔 너무 단단했기에 그는 엄니를 직접 자르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대신 엄니 사이에 숨겨진 진정한 약점인 코를 노리기로 했다. 그의 칼날이 괴물의 코를 가르자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는 코에 통증이 움직일 때마다 심해져 괴물이 더 이상 제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괴물이
균형을 잃은 틈을 타 그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첫 공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괴물의 몸에 깊숙한 자상을 새겼다. 회복할 틈도 없이 곧바로 두 번째 칼질이 이어지며 또 다른 상처를 냈다. 진은 이런 완벽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로지 숨통을 끊는데 집중했다. 입구에 있던 일행은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전투의 여운을 감지했다. 그들은 파괴된 현장을 보고 당황하며 진을 걱정하며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들 곁을 빠르게 지나쳐갔다. 늑대 형상의 마수가 나타나더니 곧장 전장으로 향했다. 클레어와 단장은 새로 나타난 존재가 또 다른 위협인지 몰라 굳어버렸다. 마수의 포효는 마치 앞서 벌어지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들은 멈춰서서 괴물이 진을 공격하는 대신 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아있는 진을 발견하자 그는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결과를 설명했다. 정수를 흡수했으니 매드스컬은 이제 사라졌다고 말이다. 그는 더 이상 싸울 매드스컬은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남은 건 그저 고기 덩어리뿐이라며 이제는 돼지고기나 다름없다고 치부했다. 용병들은 진이 정말로 혼자서 괴물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늑대 형상의 마수는 시체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적보다는 아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 행동은 놈이 진의 적이 아니라 그의 편임을 증명해 주었다. 그때 터널에서 두 번째 매드스컬이 나타나며 사냥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새로 나타난 괴물은 분노하며 포효했고 지친 일행을 향해 돌진할 기세였다. 단장은 매드스컬이 한 마리 더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 하지만 일행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전 클레어가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두 번째 매드스컬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채고 진실을 파악했다. 새끼 두 마리가 곁에서 나타났고 살아남은 괴물이 제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어미의 공격성은 사리가 아닌 방어 본능이었고 클레어는 그 차이를 이해했다. 진은 늑대 동료 곁에 차분히 서서 어미를 자극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어미는 복수 대신 새끼들을 챙겨 달아나는데 집중했다. 상처 입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일행을 마주보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내 어미는 새끼들과 함께 몸을 돌려 싸움 대신 후퇴를 선택했다. 클레어는 괴물들이 버려진 곳에서 새끼를 키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다. 진은 어미가 더 이상의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롭게 떠난 것에 안도했다. 그날 밤 이야기는 다시 안전한 제오 개척 도시로 이어진다. 사냥을 마친 일행은 주점에 모여 앉았다. 단장은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모두를 치하며 매드스컬 사냥 성공을 축하했다. 그는 축하 분위기를 이어받아 진정한 보상인 보수 지급으로 화제를 돌렸다. 돈과 술이 보장되자 용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클레어는 보수가 원래 약속했던 70골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의문을 제기했다. 단장은 자신이 소란을 피워 더 나은 보상을 받아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매드스컬 두 마리와 새끼들이 연루되었다며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따져 보수를 더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허풍 덕분에 110골드라는 거액을 받아냈고 대원들은 그를 찬양했다. 진은 어미와는 실제로 싸우지 않았기에 추가 보수가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단장은 보수를 챙기기 위해 가벼운 거짓말을 보탰다고 대수롭지 않게 인정했다. 다른 이들도 그 논리를 즉각 받아들이며 그런 기만도 업무의 일부로 여겼다. 진은 그들을 지켜보며 묘하면서도 흥미로운 집단이라고 결론지었다. 단장은 다시 분위기를 바꾸더니 진을 주목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진이 모두를 구했으니 보수의 절반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에 당황했다. 단장은 진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라며 이건 관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보수가 늘어난 덕분에 모두에게 충분한 몫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원들의 동의를 쉽게 끌어냈다. 다른 대원들도 기쁘게 동의했고 단장은 돈과 자신의 수완에 흠뻑 취했다. 진은 속으로 클레어의 버프와 대원들의 함정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 깨달음은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감사의 뜻으로 진이 술값을 내겠다고 하자 주점은 더욱 열렬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용병들은 밤새 마셔버릴 기세로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진은 클레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어디 가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마법 수련을 하러 간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진의 관심이 단번에 쏠렸다. 얼마 뒤 달빛 아래에서 클레어는 결연한 의지로 홀로 수련에 매진했다. 고된 사냥 직후에도 마법을 운용하는 그녀의 절제력에 진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노력을 지켜보며 진은 마법을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가치 있는 기술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 치부하지 않고 마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마침내 그는
직접 마법을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진이 묻자 클레어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꺼이 가르쳐주겠다고 승낙했다. 진은 그녀의 흔쾌한 승낙에 놀랐고 그녀 또한 이미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레어는 매드스컬 습격 때 자신을 구해준 진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병단 전체라면 모를까 진에게만은 특별히 도와주고 싶었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단장은 마법은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틀 뒤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클레어는 진이 우리와 동행하면 된다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장은 진 같은 대단한 헌터는 고고한 늑대로 남아야지 우리 같은 무리에 섞여 급을 낮추면 안 된다며 연극조로 말했다. 진은 단장이 겉으로는 거절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자신을 포섭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다음 목적지를 묻자 진은 살짝 거짓말을 보태 큰 일거리를 찾아 제사 개척 도시로 갈 계획이라고 단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도 그곳에 갈 참이었다며 진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길을 열어주었다. 진은 길을 가며 마법을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동행을 청했고 클레어와 단장은 그 서툰 거짓말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단장은 이 우연을 반기며 진을 든든한 새 동료로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렇게 무언의 약속과 함께 진은 동료와 마법 스승 그리고 제사 개척 도시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얻게 되었다. 운송용 거대 마수의 등에 올라탄 캐러밴이 숲을 헤치며 나아간다. 일행이 탄 것은 타라스크로 인간이 짐을 나르기 위해 길들이는데 성공한 보기 드문 마수 중 하나였다. 진은 기록에서 본 이 생명체가 엄청난 운반 능력 덕분에 이곳에서 말 대신 쓰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갈 길이 멀기에 일행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날 밤 진은 달빛 아래 앉아 자신에게 전혀 생소한 분야인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배움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노력뿐만 아니라 끝없는 반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클레어는 같은 수행을 계속 반복시키며 진정한 성장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진은 정체된 느낌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묵묵히 견뎌냈다. 오랜 고난의 세월 동안 다져온 인내심을 발휘해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마계에서 살아남은 지옥 같은 12년의 세월은 그를 이런 고통쯤은 가뿐히 견디는 몸으로 만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반복했다. 마침내 무언가의 희미한 흔적을 포착했고 반복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진은 이런 끈기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클레어는 그가 처음으로 마력을 감지해냈음을 흥분하며 확인해 주었고 진은 그 기이한 기운이 바로 만화임을 알게 되었다. 진전은 있었지만 그는 만화를 조금이라도 느끼기까지 무려 열흘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클레어는 그것이 매우 느린 속도라고 인정하면서도 만화를 감지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수련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다음 수업을 위해 빛나는 마법 액체를 준비합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의 몸에 직접 술식을 새기기 위해 진에게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예기치 못한 요구에 그는 완전히 당황하고 맙니다.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릅니다. 클레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액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진은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외부에서 그에게 만화를 주입할 수 있도록 그의 몸 위에 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법진이 완성되자 그녀는 그에게 만화를 주입할 테니 그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클레어는 마법진을 활성화하고 그에게 만화를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강도의 만화가 진의 온몸으로 휘몰아치며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는 이것이 이전에 느꼈던 희미한 만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농밀한 전류처럼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클레어가 묻자 그는 몸속을 흐르는 만화가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합니다. 만족한 클레어는 이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한 진정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하며 마법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화를 감지하고 몸 안에 가두고 그것으로 주문을 외우는 마법의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기에 이제 그녀는 만화를 체내에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합니다. 클레어는 만화를 그의 심장 쪽으로 인도하며 그것을 저장할 내면의 그릇을 만드는 상상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진은 자신의 몸이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며 준비합니다. 클레어는 그 그릇을 강제로 형상화하는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합니다. 과정이 격렬해짐에 따라 그의 등 뒤에 새겨진 마법진을 통해 만화가 더욱 거세게 요동칩니다. 진의 내면에서 클레어는 갑자기 그의 심상 세계 속에 형성되고 있는 괴물 같은 무언가를 엿보게 됩니다. 그녀가 본 것은 평범한 정신적 풍경이 아니라 기괴한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몸을 웅크린 채 포식자의 기운을 풍기며 타락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인간의 영혼이라기보다는 마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것에 수많은 붉은 눈들이 번딩이며 떠올랐고 그것은 이 광경이 지극히 비정상적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불길한 예감에 전율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진의 주변을 감싼 기운이 위험하게 변하자 그녀는 뒷걸음질 칩니다. 흐름은 통제 불능 상태로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진이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화를 흡수하고 있으며 자신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 뒤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달려듭니다. 붉은 늑대가 뛰어들어 클레어를 진에게서 떼어놓으며 위험한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클레어는 그 짐승이 붉은 늑대임을 알아보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늑대는 그녀와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경계하듯 으르렁거립니다. 클레어는 그 짐승이 그녀의 위험을 감지했기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은 그녀가 너무나 동요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 그녀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보다 클레어의 상태를 더 걱정하며 그녀를 먼저 살핍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클레어는 그가 본 것이 바로 그의 내면 세계였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내면 세계란 한 사람의 힘과 본성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그 형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진의 내면 세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불길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마수의 내핵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진은 그 명칭이 생소한 듯 그 말을 되냅니다. 그녀가 마수의 정수를 뜻한다고 명확히 하자 그는 전에 그것을 먹어본 적이 있다고 덤덤하게 시인합니다. 클레어는 경악하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캐묻습니다. 진은 마수를 사냥하며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먹어왔으며 아마 수천 개에서 수만 개는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의 무심한 답변은 클레어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폭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내핵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거나 혹은 그 자신이 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해 눈이 붉게 번뜩였고 이는 그 경고가 그에게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클레어는 그와 관련된 타락한 힘을 카르마, 즉 업보라고 정의합니다. 카르마는 마계의 부정한 에너지이며 이를 흡수한 생명체는 기이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수의 내핵은 바로 그 카르마가 몸 안에서 응축되어 형성된 핵심입니다. 다음 날 일행은 여정을 이어가지만 클레어는 전날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그녀를 무겁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것은 어둠의 사제의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이계의 문이 열리고 카르마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그것을 흡수한 괴물들을 천사라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 광신도들은 그 타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악한 교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수의 내핵을 먹고 괴물에게 인신공양까지 바쳤으며 결국 미친 자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내핵을 먹어왔다는 진의 고백이 이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진이 혹시 그 어둠의 사제 중 한 명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결론을 부정합니다. 진짜 교단원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인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면 세계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그를 이해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그녀가 아는 모든 상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진은 길 위에서 마주친 다른 괴물을 평소처럼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처치합니다. 그를 지켜보며 그녀는 애초에 왜 누군가가 저토록 역겨운 것을 먹기로 결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진이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결론짓습니다. 진이 단순히 다른 괴물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을 뿐이라는 진실은 모른 채 클레어는 지금까지 운 좋게 살아남은 것뿐이라 경고하며 이제부터는 내핵을 먹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진은 속으로 그녀의 확신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규칙이 자신에게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륙 후에 느끼는 무감각함과 끊임없는 전투 본능이 어쩌면 그 내핵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서 번뚫기는 붉은 광채는 이미 그 가능성이 그를 잠식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클레어에게 노력해보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건네고 그녀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 못을 박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는다면 생명뿐만 아니라 마법사로서의 미래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위협은 마침내 진의 주의를 완전히 끌어당깁니다. 마법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그의 현재 상태로는 진정한 만화의 현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화술이라 불리는 하위 분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진은 그 새로운 용어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마침내 제사 개척 도시에 다다릅니다. 그 도시는 보호막 아래 공고문 주위로 모여든 무장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진은 평소보다 유독 많은 용병의 수에 주목하며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클레어는 이 작전이 성기사가 직접 감독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짚어줍니다. 책임자인 기사는 성기사 레이몬드로 소개됩니다. 멀리서 진을 발견한 레이몬드는 즉시 그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레이몬드는 단번에 진이 평범한 용병과는 차원이 다른 기운을 내뿜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진이 성기사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묻자 그는 이 의뢰가 황금벌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은 처음에 황금벌레가 어떤 곤충 괴물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사냥 외의 세상사에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내고 맙니다. 클레어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는 그의 무지에 그저 어안이 벙벙해져 바라볼 뿐입니다. 붉은 머리의 용병은 황금벌레가 전설적인 사업가이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해줍니다. 그는 또한 그 거물이 얼마 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덧붙입니다. 진은 즉시 타살 의혹을 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지 무성한 소문과 불확실한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죽은 거물에 막대한 재산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금벌레가 2명의 후계자를 남겼기에 누군가는 그 유산을 장벽 너머로 운송해야만 합니다. 이번 임무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부를 호위하는 것입니다. 진은 왜 이토록 수익성 높은 의뢰에 이토록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단번에 이해합니다. 이윽고 블랙마린 용병단이 선발을 위해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용병단장은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흥분한 채 진을 끌고 나갑니다. 그는 진이 메스스커를 잡고 웨어울프를 길들였다고 자랑하며 그를 용병단 최강의 전사라고 당당히 소개합니다. 군중은 흉흉한 소문을 통해 진을 알아보고 그를 대가리 분쇄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은 그 별명을 듣고 어안이 반벙해졌지만 동료는 명성이 힘이 될 테니 꾹 참으라고 조언합니다. 레이먼드는 여전히 진을 탐색하며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지켜봅니다. 블랙마린 용병단은 100골드의 계약을 따냈고 해가 뜨는 대로 출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용병단장은 그저 화물을 옮기는 일에 이렇게 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진에게 이런 보수는 실제 노동력과 유명한 투사가 가져다주는 명성의 가치로 나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진이 새로 얻은 악명 덕분에 이토록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대갈 분쇄기라는 별명이 전투 중 몬스터의 머리를 박살내는 진의 습관에서 유래했다고 일러줍니다. 그 별명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과 명성이 부끄럽기보다는 꽤나 유용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성공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직 만화, 기술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용병들은 출발을 앞두고 자신들의 숙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중들이 피를 갈망하며 패배자의 숨통을 끊으라 외치는 잔혹한 결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투사가 관중의 함성 속에서 무자비한 주먹으로 상대를 짓뭉개버립니다. 그런 투기장에 발을 들이는 것이 진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진은 만화 기술을 아는 자들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는 성기사들이 강함을 목격하면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는 연대기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성기사가 누군가의 힘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은 그런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밖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의 결투를 미끼 삼아 레이먼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투기장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첫 상대는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며 달려듭니다. 진은 차분하게 공격을 흘려보내고는 단숨에 주도권을 잡아챕니다. 그는 상대의 안면을 박살내는 깔끔한 일격을 날리며 반격합니다. 망설임 없이 적의 머리를 움켜줄 그는 파괴적인 위력으로 상대를 바닥에 처박아 버립니다. 대갈 분쇄기가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모습에 관중은 열광하고 곧바로 또 다른 도전자가 나섭니다. 위에서 레이먼드가 예리하게 지켜보는 것을 본 진은 성기사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시선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진은 판을 키우며 이 투기장을 계획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레이먼드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게 하려고 그는 투사들을 차례차례 압도적으로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적들을 계속해서 짓뭉개며 승리를 쌓아 올렸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레이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은 저 기사가 이 정체불명의 용병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음을 확신합니다. 충분히 많은 이들을 쓰러뜨리고 나면 성기사도 결국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진정한 기사라면 이런 투사를 못 본 채 하기보다 직접 시험해보려 할 것이라
도박을 건 셈입니다. 정확히 진이 바랐던 대로 레이먼드는 자신의 제자인 렉스에게 그와 맞붙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렉스는 고작 용병 따위를 상대하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명령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은 바로 이 순간이 자신의 진짜 목적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렉스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이 대결이 많아 기술을 배우기 위한 협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눈앞의 용병이 예상보다 훨씬 만만치 않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란 기색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밤이 깊은 용병 숙소,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모임이 형성됩니다. 대결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금발의 여인은 침묵에 빠집니다. 붉은 머리의 구경꾼 역시 용병들의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위의 용병들은 결투가 왜 멈춘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붉은 머리의 성기사 제자는 왜 진이 계속 싸움을 거부하는지 화를 내며 따져 묻습니다. 제자가 씩씩거리는 동안 백발의 성기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신 진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백발의 기사는 먼저 진이 부상 때문에 대결을 피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진은 자신은 아주 멀쩡하다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왜 그가 여전히 대결을 거절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진은 용병으로서 자신은 명예가 아닌 이익을 위해 싸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성기사 제자를 상대하는 일에는 마땅히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결투를 내기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백발의 기사는 제대로 된 내기가 성립되려면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은 자신의 명성이 그들에게 보잘것없을지라도 자신의 재력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답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그들 앞에 묵직한 금화 주머니를 툭 던져놓습니다. 관중은 성기사의 기술을 도박처럼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자는 진의 그런 태도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단칼에 돈을 거절하지만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백발의 기사가 그를 제지합니다. 금화 대신 백발의 기사는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그는 전투 중 발생하는 어떤 부상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서로 보상을 요구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게는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진은 흥미롭다는 듯 즉각 수락하며 결투가 끝난 뒤에 자신의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조건이 정해지자 두 남자는 마침내 각자의 위치를 잡습니다. 제자는 진지하게 임할 준비를 하며 표정을 굳힙니다. 진 역시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응수합니다. 관중은 대갈 분쇄기라 부르는 그 제자를 열렬히 응원하며 그에게 거액을 베팅합니다. 진의 동료들은 위험을 걱정하지만 그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약속합니다. 제자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묻자 백발의 기사는 조금도 봐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백발의 기사는 이미 진을 위험한 적수로 판별한 상태였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제자는 만화 기술을 해방하여 온몸을 황금빛 기운으로 뒤덮습니다. 관중들은 그 기술을 알아보고 성기사를 향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자가 폭발적인 속도로 전방을 향해 쏘아져 나갑니다. 그는 순식간에 진과의 거리를 좁혀옵니다. 진은 눈앞의 적이 이전에 쓰러뜨린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다는 것을 즉각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공격이 일반적인 난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강력한 힘임을 알아챕니다. 진은 이 일격을 정면으로 허용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만화, 기술 그 자체에 깊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제자는 만화로 강화된 가공할 위력의 일격을 내리꽂습니다. 공격을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파해지는 투기장 저편으로 튕겨나갑니다. 진은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물러서는 대신 즉시 정보를 캐내기 위한 탐색에 들어갑니다. 그는 성기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짐승이라 부르며 도발하여 상대가 무리하게 달려들도록 진이 제자의 독보적인 압력을 밀어내기 시작하자 관중석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금발의 여인은 진에 대한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발의 기사는 더 이상 결투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다시 맹공을 퍼부으며 만화가 서린 연타로 진을 몰아붙입니다. 진은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받아내고 흘려보내며 버텨냅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발의 기사는 진의 행동에서 무언가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전 전투들은 순식간에 끝냈던 진이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 대결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입니다. 진의 소극적인 태도 뒤에 어떤 숨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포효하며 더욱 강력한 공격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만화를 응집하여 거대한 하단 일격을 가합니다. 진은 찰나의 순간 몸을 비틀어 그 공격을 회피합니다. 공격은 엉뚱한 곳을 박살냈고 관중은 진의 신기에 가까운 회피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가 맨손으로 만화 기술을 쳐내거나 흘려보냈다는 사실에 동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붉은 머리의 관찰자는 방금 목격한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은 제자의 공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학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제자의 전투력 측정을 모두 마쳤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는 대신 제자의 맷집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진은 순식간에 제자의 품으로 파고들어 강화되지 않은 평범한 주먹을 날립니다. 제자는 고작 그 단순한 타격이 주는 고통에 눈에 띄게 휘청거립니다. 백발의 기사는 평범한 일격이 그런 반응을 끌어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는 마침내 진이 빈틈을 노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전투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의 미소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내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진조차 견습생이 자신의 펀치를 생각보다 잘 버텨낸 것에 놀라며 만화 연공이 맷집 또한 강화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땀을 흘리는 견습생은 진의 한계를 찾아내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진은 자신이 몇 대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라며 대놓고 도발합니다. 그 도전은 견습생에게 의욕을 주기보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싸움이 계속되기 전 백발의 기사가 끼어들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는 진을 승자로 선언하고 견습생이 계속 패배하게 두는 대신 내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진은 경기가 막 재미있어지려던 참에 끝났다며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대결의 진짜 목적은 달성했다고 인정합니다. 관중들은 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에게 돈을 건 도박꾼들은 환호합니다. 그날 밤 다른 곳 이야기는 황금벌레 가문의 저택으로 전환됩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입에서 음식이 튀어나올 정도로 격렬하게 폭식하고 있습니다. 두 폭식가는 죽은 가주의 아들들인 데릭과 세드릭으로 밝혀집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지불했음에도 질서연합이 자신들을 성벽 너머로 보내는데 열흘이나 더 필요하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그들은 연합을 쓸모없는 스토커들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대답은 암울합니다. 그들은 계속 먹으며 그때까지 몸이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어오르고 빛나는 종양은 이미 비자연적인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만화, 연공 훈련을 되새기는 백발의 기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만화, 연공을 만화를 신체의 확장처럼 휘둘러 육체나 무기를 강화하는 기술로 정의합니다. 비록 그것이 기초 기술로 여겨지지만 진정한 숙련을 위해서는 완벽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고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기초조차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시연이 주변을 뒤흔듭니다. 백발의 기사는 공을 들이지 않고도 정교하게 검의 만화를 주입합니다. 견습생은 노골적인 감탄을 보내며 레이먼드 경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영웅 숭배에 빠져있는 견습생에게 갑자기 진이 대신 훈련할 수 있도록 비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는 쾌활한 척 표정 관리를 한 후에야 명령에 따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은 이런 압도적인 검수를 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느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견습생의 조잡한 모방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만화, 연공의 모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결론은 저만한 크기를 베는데 특별한 기술조차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경은 원리를 직접 보았으니 잡생각은 그만두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혈관이 팽창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긴장감과 같은 방식으로 몸에서 만화를 느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미 근육 속에 있는 만화를 붙잡아 그곳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진은 이 부분이 예전에 클레어가 가르쳐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시를 따르자 그의 안에서 기이하고 새로운 흐름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타고 흐르는 엄청난 양의 만화에 깜짝 놀랍니다. 흐름은 차분하고 가볍게 느껴지며 그는 그것이 자신 안에 남아있는 클레어의 만화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빌려온 힘은 스스로 그의 몸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먼드 경은 그 만화를 서서히 소모하며 움직임으로 유도하라고 말합니다. 수업이 계속되기 전 레이먼드는 진의 반응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예상했던 성스러운 빛 대신 어두운 보라색 만화가 진의 검 주위에서 분출됩니다. 레이먼드는 진이 만화, 연공을 즉각 구현한 것에 놀라고 그 결과물의 불길한 본질에 더욱 경악합니다. 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단순히 강력한 것을 넘어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레이먼드는 만화 연공이 사용자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진의 어두운 아우라에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진이 자신의 내면에 어떤 괴물을 숨기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은 손안에서 형태를 갖춰가는 무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는 휘두르는 공격을 실험하며 공중에 격렬한 보라색 궤적을 그려냅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부족하고 출력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의 위협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어 즉시 실전에서 시험해보고 싶어합니다. 얼마 후 일행은 거대 타라스크를 탄 상단과 함께 이동합니다. 클레어는 벌써 만화, 연공을 터듈한 진을 칭찬하며 그의 발전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진은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힘을 불어넣어준 뒤 그녀의 만화 일부가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그 관찰에 잠시 당황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남겨진 만화는 그저 작은 보답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진은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의심하지만 그녀의 도움 덕분에 빨리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레이먼드 경은 그 성과를 기초적인 기술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진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연습생은 결투에서 진 것에 여전히 앙심을 품은 채 감사의 마음에 대한 옹졸한 훈수를 둡니다. 진은 견습생의 뒤틀린 태도를 즉시 꿰뚫어 봅니다. 말싸움을 하는 대신 그는 나중에 더 즐거움을 찾고 싶을 때 소년을 자극해 재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견습생이 탄 말에 엉덩이를 때려 정확히 그렇게 실행합니다. 말이 날뛰자 견습생은 당황하며 허둥댑니다. 레이먼드는 견습생의 행동에 사과하며 그를 단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진은 속으로 재미를 놓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갑자기 의뢰인들이 타고 있는 화물용 타라스크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고함 소리에 쏠립니다. 황금벌레의 아들들은 또다시 미친 듯이 음식을 먹어치우며 음식이 늦어지자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진이 소란에 대해 묻자 레이먼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부들은 의뢰인들이 끊임없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형제들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방해받으면 광기에 휩싸입니다. 레이먼드는 그자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골칫거리가 생기니 무시하라고 진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진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음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불안감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들 주변의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식이라기보다 그들 내면에 무언가가 곧 터져나오기 직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은 괴물이 출현하기 직전임을 깨닫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는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의뢰인의 타라스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짐과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짐승이 격렬하게 날뛰자 상단 전체가 그 요동에 뒤흔들립니다. 레이먼드는 즉시 보고를 요구하고 호위병들은 의뢰인들을 태운 타라스크가 완전히 미쳐버렸음을 확인합니다. 레이먼드는 황금벌레의 아들들이 이 재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견습생에게 행동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이먼드 자신도 많아 연공을 끌어올려 전력으로 개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와 견습생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함께 돌진합니다. 레이먼드는 호위병들에게 타라스크를 제압하거나 필요하다면 사살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위병들은 날뛰는 짐승을 향해 구속구와 무기를 던집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 꿈틀거리는 촉수에 휩싸인 기괴한 인면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그 공포의 정체를 즉시 알아보고 그것을 어보미네이션이라 명명합니다. 그녀는 어보미네이션이 마장의 업보에 의해 짐승으로 뒤틀려버린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은 눈앞의 괴물이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백발의 성기사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로 어보미네이션을 마주합니다. 괴물이 일행을 덮치려 하자 그는 괴물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는 신성 화염 참격을 발동하여 타오르는 일격을 괴물에게 곧바로 날립니다. 공격은 괴물을 중앙에서 깔끔하게 갈라놓았고 결정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기사가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는 것을 본 금발의 여인은 겁에 질려 렉스의 이름을 외칩니다. 렉스는 후속 공격을 시도하지만 괴물에 잘린 덩어리들이 여전히 그의 주변에서 위험하게 휘둘러집니다. 그는 성기사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혼돈 속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죽는 대신 괴물에 찢어진 조각들은 흩어져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어보미네이션은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며 기괴한 재생 능력을 드러냅니다. 백발의 기사는 괴물이 재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렉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몸을 재구성하는 와중에도 괴물은 마치 렉스에게 집착하듯 계속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렉스는 괴물의 끈질긴 생명력에 허를 찔려 잠시 얼어붙습니다. 그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손쓸 새 없이 괴물이 갑작스러운 반격을 퍼붓습니다. 그 일격은 성기사의 팔을 찢어버렸고 전투 중에 그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진은 순식간에 뒤바뀐 전세에 경악했습니다. 최강의 수호자가 쓰러지는 모습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성기사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려 애를 씁니다. 그는 제대로 전장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 상황을 저주했습니다.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퇴하는 대신 다시 괴물에게 몸을 던집니다. 그는 성스러운 화염 일격으로 응수하며 또 다른 신성 기술로 그 흉물스러운 괴물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 타격은 다시 괴물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지만 녀석은 여전히 쓰러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괴물의 살점 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렉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렉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렉스에게 약속합니다. 괴물은 솟아오르는 촉수들로 그를 애워싸며 완전히 집어삼킬 듯이 위협했습니다. 진은 성기사가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는 기사를 끌어내기 위해 함정 속으로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진은 성기사를 낚아채 구출해내고 조여오는 촉수들 사이로 길을 뚫었습니다. 괴물이 다시 그를 가로채기 전에 부상당한 남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구조에는 성공했지만 성기사는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성기사가 쓰러지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게 될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흉물스러운 괴물은 더욱 불안정해진 듯 온몸을 비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은 이 존재가 일반적인 마수가 아니라 인간이 괴물로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내단을 흡수하는 것이 언젠가 자신을 저런 끔찍한 괴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일단 지금의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그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죽였습니다. 진은 무엇보다 먼저 그 흉물을 파괴하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힘을 비축하며 놈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듯 공격을 가하며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검이 계속해서 놈을 베어냈지만 괴물의 살점은 그저 다시 흘러모여 합쳐질 뿐이었습니다. 진은 이대로라면 괴물의 재생이 사실상 무한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공격과 치유를 계속 주고받는다면 이 싸움은 패배하는 소모전이 될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 대신 분석으로 전환하여 체력을 온전하면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거리에서 괴물을 몰아붙이며 놈의 구조를 더 드러나게끔 유도했습니다. 한 차례 공방이 더 오간 뒤 그는 무리하게 공격하는 대신 다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뚜렷한 약점이 보이지 않자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측면에서 창 하나가 전장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렉스와 다른 이들은 진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전투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렉스는 진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금발의 마도사는 마도서를 통해 지원 마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악을 단번에 파괴하기보다는 억누르겠다는 의지로 신성 마법을 이끌어냈습니다. 푸른 마력이 전장에 퍼져나가며 괴물에 잘려나간 살점들을 결박했습니다. 일행은 그 주문이 재생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조각들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진은 다른 이들이 결집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흉물의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마법이 걸리자 괴물에 흩어진 살점들은 즉시 복구되는 대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흉물스러운 괴물은 더 어둡고 폭력적인 에너지 상태로 변하며 반응했습니다. 지는 놈의 힘이 다시 변했다는 것을 즉각 감지했습니다. 괴물의 몸에서 새로운 인간의 얼굴 같은 것들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이는 더욱 가속화되어 괴물은 훨씬 더 기괴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어깨에 나타난 얼굴들은 여러 명의 사람이 융합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그 얼굴들이 골든버그의 아들들이라고 알아채며 괴물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흉물은 모든 방향으로 촉수 폭풍을 퍼부으며 응수했습니다. 놈의 공격은 일행 전체를 한꺼번에 위협할 만큼 빠르게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전장이 온통 공격으로 뒤덮이자 전사들은 버텨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살점을 회수하며 다시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은 다시 형체를 갖추는 살덩어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회피하던 중 그는 괴물의 몸속에 묻힌 희미하게 빛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짜 핵일 거라 확신하며 그 지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얼굴 중 하나가 마치 별개의 포식자처럼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은 그 공격을 베어 넘기고 강제로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착지한 뒤 괴물이 기회를 잡기 전에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렉스가 그의 상태를 살피자 진은 그 흉물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골든버그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진은 내부의 핵이 드러날 때까지 살점을 계속 깎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렉스는 괴물이 더 강해졌을지 몰라도 그 패턴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은 그 지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공세를 높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만화 아치를 끌어올려 더 빠르고 매서운 난도질로 괴물의 재생력을 압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의 보랏빛 힘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그는 흉물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진은 번개 같은 연격으로 괴물을 찢어발기며 여러 팔다리와 살덩어리들을 한꺼번에 지식여버렸습니다. 그의 강화된 타격은 살점들이 다시 형태를 갖출 정도로 안정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재생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잘려나간 부위들을 억제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괴물의 신체는 합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얼굴들이 차례로 베어지면서 놈의 결속력은 약해졌습니다. 놈의 거대한 입조차 베어 열리고 파괴되었습니다. 진은 드러난 푸른 내부 핵에 도달하여 곧장 공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진정한 약점을 찾아냈다고 확신한 그는 싸움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핵을 베어 갈라버림으로써 흉물을 지탱하던 근원을 끊어냈습니다. 렉스와 다른 이들은 탈진한 채 최후의 일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상당한 성기사와 금발의 마도사도 옆에서 괴물이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살난 핵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파편들은 더 이상 괴물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적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었다는 확신에 안도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진은 승리감에 취하기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묵묵히 칭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축배를 드는 대신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핵 파편들을 계속해서 응시했습니다. 그의 근처에 온전한 푸른 핵 하나가 남아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근처의 한 전사가 이 마지막 조각조차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은 가면을 쓴 적발의 여인이 은밀하게 그 뒷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든버그의 아들들인 데릭과 세드릭도 결국 그들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동정심은 쓸모없는 실패를 저지른 그들을 비난하며 금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진이 핵을 챙기는 것을 본 그녀의 관심은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부 핵을 직접 차지하려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진은 지켜보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들과 떨어져 그는 핵을 손에 든 채 모닥불가에 홀로 앉았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유혹을 느끼며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핵을 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방에 묶여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은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과거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가면을 쓴 적발의 여인은 포로에게 골든버그가 무능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다면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실패는 곧 죽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포로를 실험체 취급하며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증명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시험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녀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사에 반해 기이한 푸른 액체를 그의 눈에 들이부었습니다. 물질이 온몸에 퍼지자 포로가 고통 속에 변이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엿보던지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에 경악합니다. 환상은 격렬하게 끝나며 그를 자신의 몸으로 다시 내던집니다. 그는 잔상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불가에서 멀어집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기억전이의 충격으로 구토를 내뱉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내단이 때때로 부작용으로 마수의 기억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 코어들이 힘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래된 존재의 위험한 흔적까지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억을 통해 그는 그 여자가 눈에 무언가를 넣은 뒤 골든버그의 아들들이 괴물로 변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인간이 괴물이 되려면 업에 물들어야 한다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그 액체가 업 그 자체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는 실험 뒤에 숨은 여인에 대해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진은 그녀가 암흑사제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으며 그것이 의식과 타락을 모두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전에 금발의 여인이 그에게 다른 이들과 함께 떠나자고 재촉합니다. 그가 땀에 흠뻑 젖은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그가 또 다른 내단을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직접적으로 의심합니다. 진은 사실을 말할까 고민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소리일지 즉각 깨닫습니다. 그는 기억을 밝히는 것이 혼란과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하고 그 생각을 접습니다. 당분간은 기억과 코어의 부작용을 모두 비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가면을 쓴 여인은 그의 반응을 알아채고 더욱 흥미를 느낍니다. 진과 금발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숨어있던 여인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제 진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일행에게 돌아온 생존자들은 추모를 위해 렉스의 무덤 주위에 모입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면 쓴 여인은 진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즉각 행동하는 대신 그를 계속 관찰하기로 합니다. 다음 만남이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남긴 채 그녀는 떠납니다. 추모식이 계속되는 동안 캠프 위로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성기사와 렉스의 동료들 그리고
진은 함께 서서 애도합니다. 성기사는 렉스의 무덤 앞에서 조화의 신예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렉스를 누구보다 용감하고 평화에 온전히 헌신했던 이로 기립니다. 그는 렉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신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은 렉스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이 여전히 비극적이고 이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기사는 갑자기 머리 위에 무언가를 알아채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는 무언가 나타났다며 다른 이들에게 긴박하게 경고합니다. 절벽 위에 붉은 늑대가 모습을 드러내며 일행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야수는 마치 계시처럼 그들 위에 서서 시선을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대신 성기사는 경외심을 담아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반응에 의문을 표하자 성기사는 신예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붉은 늑대가 자신의 교단이 숭배하는 신 예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순간 늑대의 등장은 위협이 아니라 예가 위로를 건네는 징표입니다. 청년이 공포의 대상인 붉은 늑대를 태연하게 자신의 똥개라고 부르자 백발의 신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정하며 야수를 길들일 수 없는 마물로 취급합니다. 말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청년은 늑대에게 직접 고개를 돌립니다. 그는 늑대에게 장난 그만 치고 이쪽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붉은 늑대는 즉시 그의 명령에 반응합니다. 공격하는 대신 늑대는 복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며 그들을 향해 곧장 달려옵니다. 야수는 청년 앞에서 멈춰서서 앞발을 내밀었고 신도는 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신도는 자신의 교단조차 길들이지 못한 야수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굴복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청년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신이 웨올프를 죽인 뒤로 이 붉은 늑대가 따라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 대답은 신도에게 자신이 대체 어떤 임무를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더 캐묻기 전 신도는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시선을 돌립니다. 돌무더기 옆에 놓인 검과 늑대의 존재는 그에게 오래된 기억이나 의미와 연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청년의 이름인 진을 부르며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의 부탁은 붉은 늑대에게 이름이 없다면 렉스라고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교단이 숭배하는 야수를 똥개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계를 정화하기 위해 악과 싸웠던 렉스라는 인물의 의지가 늑대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렉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놓지 않았던 것을 회상합니다. 엄숙한 경의를 담아 그는 붉은 늑대가 렉스라는 이름으로 쓰러진 전사의 유산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진은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대신 그 유산의 무게를 숙고합니다. 그는 늑대의 반응을 살피며 이 결정이 야수 스스로에게도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합니다. 늑대는 조용히 동의의 신호를 보냅니다. 만족한 진은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신도는 붉은 늑대가 이제 렉스라 불릴 것임을 감사히 확인하고 진의 수락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엄숙한 대화는 누군가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새로 나타난 인물은 묘한 기류를 풍기며 자신이 어색한 순간에 나타난 것인지 묻습니다. 백발의 신도는 깜짝 놀라며 그 방문자가 장로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진은 호칭만으로도 새로 나타난 이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당황합니다. 방문자는 제3개척 도시의 장로이자 이 지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바오로 밝혀집니다.